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분수령이 될 결단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저녁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단독과 확대 회담을 잇따라 갖고 두 번째 핵 담판을 벌입니다. 네, 이어서 오후에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2시가 좀 지나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4시 정도인데요. 합의문에 양국 정상이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 기자회견은 어떤 식으로 할지 또 두 정상 간의 산책 같은 깜짝 이벤트가 있을지에도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나올 오늘 그 결단을 미리 짚어보는 시간 오늘 아침엔 2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저녁에 만난 두 정상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두 정상은 성공적인 회담을 자신했습니다. 네, 만찬은 예정보다 20분 가까이 더 길어졌습니다. 심수미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7일 저녁 8시 28분 호텔 로비에 북미 정상이 동시에 들어섭니다. 활짝 웃으며 악수를 나눈 뒤 취재진에게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사방에 불신과 오해 있는 소리들도 있고 그 적대적인 낡은 관행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지만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hopefully will be equal or greater than the first. And we made a lot of progress, and I think the biggest progress was our relationship. 제재 완화를 암시하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You will have a tremendous future with your country, a great leader. And I look forward to watching it happen and helping it to happen. 이후 비공개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당초 예정보다 10분을 넘겨 모두 약 30분간 대화를 나눈 뒤 9시 9분 만찬장에 들어섰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Well, if you could have heard that dialogue, what you would pay for that dialogue, that was good.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아주 바쁜 일정이 있는 만큼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진행한다면서 북미가 좋은 관계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JTBC 심수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만찬 테이블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웠습니다. 앞서 짧은 만남을 가지면서 얘기를 나눈 때문인지 현장 취재진을 상대로 여유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네, 두 정상은 상대적으로 작은 원탁에 마주보고가 아니라 옆에 나란히 앉아서 이 모습도 눈길을 끌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정상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를 문서로 만든다면 돈 내고 보고 싶을 것이라고 또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밝은 표정으로 만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바로 전 단독 회담에 대한 소감을 묻자 김정은 위원장이 흥미로웠다며 손가락으로 오케이 사인을 만들어 보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있을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So we're going to have a very busy day tomorrow, and we'll probably have a pretty quick dinner, and a lot of things are going to be solved. 두 정상은 첫 만남에서 긴장감을 씻어낸 듯 취재진을 상대로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옆엔 김영철 통일 전선부장과 이용호 외무상이 앉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했습니다. 양국의 만찬은 예정됐던 1시간 30분보다 10분가량 길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메트로폴 호텔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존 입장에서 후퇴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종전선언 여부에 대해서도 지켜보자고 밝혔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2차 정상회담 두 번째 날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두 정상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부터 단독 회담과 확대 양자 회담을 잇따라 가진 뒤 업무 오찬을 함께합니다. 네, 합의문 서명은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 기자회견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회담장인 메트로폴 호텔에서 다시 만납니다. 두 정상은 먼저 45분가량 1대1 단독 회담을 갖습니다. 이후 2시간 10분가량 확대 정상회담을 한 뒤 오찬을 할 예정입니다. 확대 회담에는 미국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등이 참석합니다. 북한에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이용호 외무상, 이수영 노동당 부위원장 등이 배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두 정상은 오후 4시 5분에 하노이 선언문 서명식을 진행합니다. 하노이 선언에는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가 담길 예정입니다.
하노이 선언에 담길 내용의 수준에 따라 비핵화의 속도에 탄력이 붙고 평화의 분위기가 뿌리내릴지 아니면 또다시 교착 상태가 이어질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 50분쯤 숙소인 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을 예정입니다. 베트남 하노이 일정을 모두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8시 5분쯤 노이바이 공항을 출발해 귀국길에 오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레 3월 2일까지 베트남에 머무르며 공식 친선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하노이 멜리아 호텔을 연결합니다. 신진 기자, 조금 전 북한 매체가 어제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해서 전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이 매체는 어제 회담 첫날 양측이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양측이 단독 회담을 진행을 했다고 언급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오늘 아침마다 북한 매체들이 관련 소식을 지금 빠르게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도 그랬고요. 이번 회담 이외 일정은 오늘도 아마 없을 것 같죠? 네, 어제 회담이 좀 늦게 끝났고 또 그리고 오늘 일정은 또 빨리 시작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일정을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곳에 3시간 동안 있으면서 아직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는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하지만 이 시간이 흐를수록 경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30분 전에 무장 경찰을 태운 트럭이 이곳에 도착을 해서 지금 이 호텔 쪽으로 진입을 막은 이 펜스 주변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왔을 때 이미 트럭 3대가 이 저편에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군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상황에 투입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있었던 장갑차 4대도 이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급차와 소방차와 같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시설들도 속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쪽 호텔 꼭대기층 이 스위트룸에 김정은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동을 할 준비가 되면 이 호텔 근처 펜스 근처의 통제 범위도 넓어지고 이 경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두 차례 회담이 끝나고 오찬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 말이죠. 하노이 선언문, 이 선언문에 대한 서명, 합의문들이 또 나오게 될 텐데 특히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제 회담은 20분 정도였고 오늘은 3시간 정도입니다. 이 실무협상단이 앞서 여러 차례 만나면서 오늘 합의문에 들어갈 이 구체적인 문구를 조율을 했을 거고요. 오늘 회담은 양 정상이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이 세상에 선보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싸움을 하는 자리가 예상이 됩니다. 주목할 것은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입니다. 특히 영변 핵시설 폐기와 그에서 더 나아간 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합의문에 담길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JTBC 신진입니다. 이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하노이 JW 메리어트 호텔 상황도 궁금합니다. 취재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송재 기자, 밤새 호텔 주변에서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는지요? 네, 어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뒤 숙소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소감을 남겼습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오늘 밤 베트남에서 대단한 만남과 저녁을 가졌다면서 매우 좋은 대화라고 적었는데요. 이어 내일 재개된다라고 덧붙여 오늘 김 위원장과의 담판을 예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정상회담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또 봐야 될 게 미국의 지금 국내 정치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응도 하는 모습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김 위원장과의 하노이 첫 대좌를 불과 2시간 앞두고 트위터에 그의 옛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을 향해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비리 혐의로 기소된 뒤 트럼프에게서 등을 돌린 코언은 전날 연방 상원 비공개 청문회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트럼프와 무관한 나쁜 짓을 했다. 수감 기간을 줄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날부터 이틀간은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 감독 개혁위와 정보위도 코언을 불러내 잇따라 청문회를 열어서 비행거리로 16,000km 떨어진 하노이에서도 서둘러 대응할 필요성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코언은 현지 시간 27일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이자 사기꾼이라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이 러시아 스캔들 문제 등 때문에 어제 저녁 만찬 취재를 제안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백악관 공동 취재진에 따르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두 정상의 단독 회담 이후 이어진 친교 만찬에 팬 기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단독 회담 당시 공동 취재진이 했던 질문에 민감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당시 취재진은 마이클 코언의 의회 증언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고 물어봤고 트럼프 대통령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결국 사진 기자들도 친교 만찬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나서자 백악관은 팬 기자의 경우 한 명에게만 취재를 허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노이에 와서 처음 공식 일정으로 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났고요. 올해 안에 미국 국빈 방문 초청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네요. 네, 베트남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하노이 주석궁에서 이루어진 응우옌 푸종 국가주석과의 회담 자리에서 이같이 초청했습니다. 이날 양국이 서명한 무역 거래는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조 5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베트남 항공사인 비엣젯과 벤부 항공이 미 보잉사와 각각 127억 달러와 30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 구매 계약을 맺은 게 대표적인데요. 비엣젯과 보잉 등의 계약 체결식은 두 정상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저녁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탐색전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핵談판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들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 그리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희정 정치부 기자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상회담 드디어談판이 진행이 될 텐데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지 먼저 김동엽 교수님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성공 실패를 어떻게 기준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번은 저는 작년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소확행이다라는 네. 말이 있었는데요. 작지만 확실한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인데 이번은 어떤 큰 빅딜, 스몰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은 작지만 확실한 미국과 또 북한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통한 어떤 입구를 만들어야 된다. 같이 갈 수 있는 또 동행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든다면 작년에 2018년은 한반도의 봄이었다면 2019년은 한반도의 봄을 넘어서 이 동아시아 냉전이 남아 있는 동아시아에 또 새로운 어떤 냉전을 깨는 봄이 올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두 정상 모두 어제 저녁 훌륭한 결과, 성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정엽 센터장님,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첫 회담 때는 기대가 매우 컸었습니다. 작년에 첫 회담으로 사실 한반도에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그러한 기대가 많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죠. 그만큼 지금의 협상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회담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러한 동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정도의 결과만 나오더라도 이번에 실패는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제 저녁 이제 우리 시간으로 저녁 늦게였습니다. 이제 두 정상이 8개월여 만에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 처음 만났을 때 표정이 어떨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처음에 김정은 위원장 표정을 딱 봤을 때는 뭐가 좀 잘못 돌아가나?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좀 굳어 있다가 이제 악수를 하니까 풀려서 이제 웃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어제 그 모습 좀 전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260일 만에 두 정상이 만나는 장면 상당히 많은 전 세계 관심이 쏠렸는데요. 일단 그 화면에 비추기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눈이 충혈돼 있고 좀 상기된 표정이 처음에는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단독 회담 이후에 또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의 좀 그 과정에서 좀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고 그 나중에는 이제 한결 그 표정이 많이 풀려서 네. 좀 그런 걸 보고 좀 어떤 대화가 있었을까 상당히 좀 궁금한 그런 점들이 네.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두 정상이 왼쪽에 서냐 어느 쪽에 서냐 이것도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이랑 이번에 좀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게 맞습니다.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뭐 주최국이고 상대를 배려하는 거고 뭐 이게 있다면서요? 그 처음에 등장할 때 이제 그 저희 기준에서 볼 때 왼쪽이 상석이라고 흔히들 이제 그 의전상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 싱가포르 회담 때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쪽에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왼쪽에서 나타났는데 이번엔 그 반대여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번에는 북한이 좀 예우를 더 갖춘 게 아니냐, 호스트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네, 오늘 두 차례 회담이 진행이 될 텐데 첫 단독 회담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11시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두 정상이 어제처럼 먼저 단독 회담을 한 후에 이제 확대 회담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아직 그 확대 회담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지 정확하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대강 유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오찬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저희가 1차 싱가포르 회담 때처럼 중간에 그런 도보 산책이라든지 뭐 이런 이벤트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어제 저녁 만찬에 앞서서 두 정상이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들을 좀 했었고요. 그 내용들 중에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동혁 교수님, 사방의 불신과 오해의 눈초리, 적대적인 낡은 관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 상당히 뼈 있는 말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고민과 노력 또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지난 어떤 8개월의 기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이전의 기간까지 다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짧게는 지난 8개월의 싱가포르 이후의 기간뿐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되어 있던 어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라든가 북미 관계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재미있는 것은 사실 이 문장이 우리 지난번 이 남북 정상회담에도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서 이 회담할 때에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유사한 상당히 오랜 어떤 그런 것을 뭐 반목과 불신과 이런 것을 거쳐서 우리가 그 극복하고 왔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 4월 27일 그렇죠, 4월 27일 첫 남북 정상회담 때 그때 말이죠. 했던 문장과 거의 유사한 문장을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뭐 좀 어떨까 본인이 단순하게 갖고 있는 북한이 미국한테 갖고 있던 지난 단순 8개월간의 어떤 제재 문제라든가 이 연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단순 불만의 표현이라고 이제 이것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좀 아쉬움, 섭섭함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 지금의 어떤 그 불신의 어떤 그 틀을 깨고 좋은 어떤 동행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출발점으로서 나가자는 어떤 그런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로도 이것을 저는 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미국과의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뭐 문제점들이라든지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한 뭐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뭐 국제사회의 불신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그렇죠. 거고요. 좀 포괄적으로 봐야 되겠죠. 예. 북한 내부에서 말이죠. 또 다른 의견을 가진 그런 소위 세력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어떤 뜻을 나타낸 건 아닐까요? 내부적인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내부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이 지금 현재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열흘 가까이 이렇게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까? 이 비운 자체도 놓고 보면 상당히 자신의 어떤 권력이 공고하고 내부적으로 결집이 잘 돼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일단 내부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내부적인 갈등을 밖으로 표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본 담판을 앞두고 어제 있었던 이 저녁 만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매우 좋은 대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앞서 계속 저희 취재 기자도 전해주고 있지만 조선중앙통신에서는 획기적인 뭔가를 위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핵화 얘기가 당연히 있었을 테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어제 있었던 대화에 대해서. 글쎄요,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제 아무래도 과연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이런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가 성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한 것 같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처음에 약간 긴장된 모습이 아마도 그 초반 모두 발언을 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연출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났는데 그래도 조금 딱딱한 이야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회담을 만들 것이라는 점을 봐서는 지난 싱가포르 회담 때보다는 무언가 진전 있는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과연 비핵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관측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빅딜에 가까운 내용이 나올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단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김동혁 교수님. 단독 회담을 한 45분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확대 회담을 하게 됩니다.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에서 다루게 될 의제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이제 단독 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전체적인 방식 자체가 탑다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이번 정상회담의 상당 부분 합의 내용이나 문구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어제 또 한 번에 이제 친교 만찬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던 단순히 친교 만찬이라고 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문의 전체적인 어떤 윤곽이라든가 이런 것들 큰 틀에서는 흔들리지 않다고 보면 이번 마지막으로 이번 단독 회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들, 그다음에 확인해야 될 사항들, 이제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있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나서 실무회담은 저는 합의문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합의문이 정리된 상태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단독 회담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실무회담은 이 하노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노이 이후의 문제라고 봅니다. 하노이 이후의 워킹그룹들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실무회담. 그래서 어떻게 놓고 보면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북미관계 개선 그리고 또 평화체제라든가 이 어떤 각 트랙별로 필요한 어떤 실무 것들이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행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이행에 대한 문제들을 저희들이 확대회담에서 하고 점심을 먹지 않겠는가. 저희 많은 분들이 이 오전 회담에서 다시 뭔가 조율을 하고 뭔가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두 정상이 최종적으로 뭔가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할 여지는 오늘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독 회담하고 실무회담에서 단독 회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확인.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라기보다는 이제 돌다리도 두드려서 걷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 단독 회담을 통해서 이번에 합의문에서 부족한 사항을 차후의 만남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또 진행해 나갈 것인가 조금 더 이렇게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오히려 오늘 있었고 실제 하노이 오늘 2시 이제 그쪽 시간은 2시죠. 우리로 시간 4시에 발표할 합의문은 저는 이미 어제 정상 간의 만남과 그 식사를 통해서 이제 거의 결정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현지 상황을 좀 더 첨언하자면 사실 이제 그저께까지 비건 특별대표 그리고 김혁철 특별대표가 30분 정도 마지막 만나고 나서 이후에 이제 두문불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두 사람의 접촉이 추가로 있었는지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사실상 실무 협상에서 할 만한 수준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이제 회담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합의문이 대략은 다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마지막 부분들은 두 정상 간의 몫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사실상 이제 합의가 거의 됐다라고 이번 하노이 선언에 들어갈 정도는 다 됐다라고 좀 보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정엽 센터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합의문의 내용이 그 전날 북한 노동신문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작년 실무 협상에서 조율된 내용 이상의 것들은 사실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에 들어갈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었고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제 한미연합훈련 중단 같은 것들을 약속을 했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것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의문에 들어갈 내용과 그리고 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과연 합의문엔 들어가지 않았지만 두 정상이 구두로 약속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오늘 회담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런 의견들에 다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어제 미국의 인터넷 매체가 잠정 합의안이라고 하면서 보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종전선언 내용이 있고요. 미군 전사자유의 추가 송환, 그다음에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제재 완화,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거의 확실하게 반영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복스라는 뉴스 인터넷 매체입니다만은 상당히 현실적인 안을 내놓았다고 봅니다. 내용을 알고 특종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상상력을 쓴 것인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현실성이 있다고 보고 합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새로운 합의가 아니고
쭉 이어져 왔다면 그 전 합의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센토사에 있었던 싱가포르 합의를 전혀 무시하고 이번 하노이 합의를 갈 수는 없다고 본다면 결국 이번에 하노이 합의는 센토사에 있었던 그 싱가포르의 선언 합의를 연장선,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그 구체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싱가포르 선언이 총 6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앞에 전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끝에 후문이 있고 중간에 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4개의 항목이 바로 1항이 북미 간의 관계 개선 이제 이 됐고, 두 번째가 평화 체제, 세 번째 비핵화, 네 번째가 이제 유해 송환, 이렇게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복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4개의 항목을 그대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 싱가포르 선언은 단순하게 이 4개의 항목을 큰 틀에서만 이야기해 놓았다고 본다면 이것이 큰 틀에다 보니까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뭐 복수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작지만 확실한 입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시작하기 위해서 이러한 트랙 자체가 어떤 동시적으로 또 같이 갈 수 있도록 시작점을 만드는다는 측면에서 각 트랙에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연락사무소라든가 또 종전선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그게 준하는 것들, 그다음에 비핵화에 관련되는 영변 내용들, 그다음에 유해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 내용들이 그대로 받아서 구체화될 가능성,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필요하다면 한두 개 항 정도에 플러스 될 수 있는 그 정도가 조금 이번 합의 내용의 현실적인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희정 기자, 그래서 지금 북한이 그렇게 했을 때 뭔가 핵시설과 관련해서 폐쇄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 제재를 좀 일부 완화해주는 이 내용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또 전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방금 이제 그 복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잠정 합의안이라는 데 안에도 이 사실 그 경해협에 관한 내용이 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그 합의문 자체로만 본다면 그 북한의 어떤 협상의 여지가 더 좀 많이 넓어졌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4번 조항을 보면 이제 북한이 영변 물질 생산 중단에 동의하고 미국은 유엔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제 폐기가 아닌 동결 노력도 상응 조치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지금 이 매체는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될 경우엔 그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제재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우정엽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뭐 유예가 있고요, 면제가 있고, 해제, 뭐 폐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될까요? 사실 이제 지금 유엔으로부터 이제 일반적인 제재가 부과되어 있는데 그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제재가 부과될 때부터 중국과 북한 간의 이제 수력댐에 관한 부분과 이제 러시아가 러시아산 석탄을 수출하기 위해서 북한 항구를 이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재가 면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북한에서 이제 휴대전화 사업을 하고 있던 이제 오라컴이라는 기업은 사실은 합작 기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제재에 따르면은 합작 기업을 이제 철수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기업이 아직까지 북한으로부터 이제 정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북한 제재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같은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일이 제재를 면제를 받는 그러한 과정을 거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한해서는 모든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포괄적인 이제 면제 사항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행동이 사안마다 유엔 제재위원회에 허가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들은 아예 제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재가 유예되는 것인지 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과연 이것이 유엔에서 새로운 결의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재위원회만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 한 기술 문제는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된 주요 사업들의 경우에는
제재 면제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것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네. 것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과연 그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북한과 미국 간에 이루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논의됐다고 한다면 기술적, 법적 형태로는 유엔의 그런 새로운 형태로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미국이 할 조치고 북한이 약속할 그 부분과 관련해서요. 이제 핵시설이 폐쇄가 되면 이제 그거 잘 됐나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이제 사찰에 대한 이 얘기도 좀 논의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잘해주신 게 이제 주로 폐기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폐기란 단어는 조금 약간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폐기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 거의 끝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가 되기 때문에 뭐 영변이든 어쨌든 폐기를 한다라고 하면 거의 저는 끝단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폐기를 전제로 해서 폐기로 가기 위한 어떤 입구로서 출발점으로서 폐쇄, 즉 동결을 하고 네. 그 동결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검증, 그러니까 확인을 하기 위한 어떤 4차 회담이 들어간다 정도가 이번이 가능한 입구라고 저는 보지 이번에 전체적으로 폐기를 하고 라고 하면 정말 폐기를 하면 미국이 줘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북한이 해줄 수 있는 수준이 미국이 주는 상응 조치 정도에서 해줄 수 있는 수준은 영변 지역에 어떤 국한을 해서 그 영변의 어떤 모든 시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우라늄 농축 시설입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은 2007년, 2008년에도 한 번도 이제 뭐 신고를 하거나 네.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한 폐쇄죠. 그래서 이 폐쇄를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하기 위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네. 것이, 그러니까 셀프로 혼자서 문 닫고 네. 뭐 전원 뽑았다고 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걸 검증하기 위한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IAEA 4차 회담이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2007년 213 합의라고 해서 이 합의가 바로 폐쇄 봉인, 바로 문을 걸어 잠그는 60일 조치였는데요. 이때 IAEA 4차 회담이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을 정말 다 네. 했습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IAEA 4차 회담이 들어가 있지 아니면 미국이 중심이 된 4차 회담에 별도의 어떤 국제적 4차 회담이 합류가 될지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오히려 미국이 중심이 된 4차 회담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는가. 이번에 그 북한이 만약 그 영변 지역에 한정돼 있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네. 동결을 하고 4차를 한다면 가장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그 시점의 기간을 뭐 2달이나 3달 시점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와 그다음에 누가 중심이 돼서 이것을 확인할 것이냐. 이것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의 핵시설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동결이 될 거고요. 폐쇄라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그다음에 뭐 검증, 폐기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신고 아니겠습니까? 신고. 그렇습니다. 자, 예. 지난해 북한과 미국 간의 회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그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신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계속해서 반감을 표시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신고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까? 순서상에서 말이죠. 조금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건이 지난번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연설한 내용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요구했던 것이 바로 포괄적 신고라고 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시설뿐만 아니라 핵에 관련된 뭐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신고를 하라고 요구했던 건데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일부에서는 또 우려하고 있는 게 신뢰 검상돼서 뭐 핵에 관련된 시설물을 신고를 하게 되면 뭐 폭격할 수 있는 좌표 뭐 이런 것을 주지 네. 않느냐는 이런 우려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우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고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 신고 목록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 점이 컸다는 거죠. 과거 2008년에 북한이 신고서를 한번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신고서 제출 그 자체가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신고서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북한은 신고서 제출을 이제 거부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 신고서는 이번 동결이 있고 난 다음에 아마 영변의 국한에서 신고서가 제출될 가능성도 있고요. 구분해서 돼 있고 그다음에 비건이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인 핵 목록뿐만 아니라 그 뭐 핵무기까지 포함된 어떤 전체적인 포괄적인 신고는 그 이전에 어떤 적절한 시기에 이것들은 분명히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자, 신고와 관련해서 오 센터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2008년 북한이 신고를 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대로 이제 우라늄 시설은 북한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간에는 이 신고에 관해서 여전히 이제 불신이 있고 또 그리고 신고는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사찰과 검증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과연 미국과 북한의 협상 단계에서 이러한 합의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합의는 그러한 포괄적인 신고까지 가는 그러한 단계까지는 아마 미국도 기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의에서는 그 정도 수준보다 향후 이러한 과정들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러한 동력을 이어나가는 정도의 합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 나올 성과물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지금 우리 시간 9시 2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 하노이 현지 시간은 여기서 2시간을 빼면 되니까 하노이 현지는 지금 7시 21분이 지나고 있고요. 오늘 이제 회담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 1시간 4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 한 거죠. 오늘 이제 2시간, 1시간 40분이니까 한 2시간 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일정을 다시 한번 이희정 기자가 좀 정리를 해줄까요? 네, 일단 그 단독 회담 1대1 단독 회담은 9시에 시작이 되고요. 그 이후에 또 바로 이제 이어서 확대 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이희정 기자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현지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도 회담이 열리는 메트로폴 호텔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7시 21분 현재 모습입니다. 네, 계속 얘기해 주시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업무 오찬이 있을 텐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시 55분,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11시 55분이 되겠죠. 거의 오찬이니까 거의 12시 다 돼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가 이제 사실상 그 동선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다는 부분인데 네. 이거는 현지 시간 2시 정도에 일단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숙소로 이동을 한다라고 일단 백악관에서는 네.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에 대해서는 아직 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어서 좀 네. 예측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네. 자,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요. 그 이후의 일정에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차 싱가포르 회담 때도 트럼프 대통령 혼자 회견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2차 회담에서는 좀 성과가 나름 있으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동시에 회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기대를 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떻게 불투명합니까? 무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JW 메리엇 호텔에서 예정되어 네. 있기 때문에 네. 장소의 선정 자체도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 작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 발표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회견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 기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번에도 그러한 형식을 따른다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현 단계에서 그러한 기자회견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될 JW 메리어트 호텔의 모습도 지금 보고 계신데 지난 그 싱가포르 회담 때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합의문에 없는 내용도 또 공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그 자리가 또 더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지요? 이제 작년에 참 재미있었던 한 2시간의 기자회견이었고요. 저한테는 상당히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그 기자들이 상당히 공세적으로 그 북한의 비핵화의 의지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을 대한 공세적으로 질문했는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한다고 했나요? 네. 예, 상당히 김정은 편에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건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과정 중에 오늘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있는 단독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이번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들 또 그럼 그 다음의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있었던 것이 이제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네.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뭐가 되냐면 이제 외교적 결례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와 남북 간에 있는 경협에 관련된 금강산에 관련된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공식적으로 이번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가기도 어렵겠지만 이런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이런 어떤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작년 어떤 그렇게 비공식으로 언급하는 것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오히려 정책인 발목을 잡은 경우가 좀 많아요. 예, 돌아가서. 예. 그런 측면에 봐서 상당 부분 이번에서는 자제를 할 수도 있다. 조금 자제를 하고 또 주변의 참모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주의를 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만찬 도중에 이제 잠깐 언론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그러니까 우리 둘이 나눈 대화를 만약에 들었다면 돈을 내고 싶을 정도로 이제 깜짝 놀랄 거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저는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회담 이후에 미국에 돌아가서의 좀 상황을 염두하고 이런 기자회견을 좀 미리 한다라는 좀 생각도 드는 게 지금 그 미국 정치권이나 또 이런 데서 굉장히 그런 또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지금 예정된 그런 뭐 그 특검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이곳에서 이런 회담의 그런 성과를 최대한 끌어내서 가려는 좀 그런 전략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두 정상이 어제 저녁 260일 만에 만나기 전에 상황으로 시간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북한은 회담이 시작된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회담 실무자들과 원탁에 앉아서 회의하는 사진이었죠. 네, 어느 때보다 의지가 굳은 이번 회담에 응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옆에 이용호 외무상이 앉아 있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 그리고 김성해 통일 책략실장이 뭔가를 받아 적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와 평양에서 17시간, 하노이에서 18시간 협상을 벌인 김혁철 특별대표도 보입니다. 최측근이자 최고위급인 김영철, 이수용 부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은 사진에 없습니다. 회담의 실무자들만 원탁에 앉은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회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원탁 회의에선 미국의 상응 조치, 그러니까 대북 제재 완화나 종전 선언 등이 거론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비핵화의 넓이와 깊이도 상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카드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교환 카드를 준비한 겁니다. 첫 번째 카드는 이 은색 막대기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10년 전에 공개한 미사용 핵 연료봉입니다. 이 막대들이 있던 곳, 그러니까 영변 플루토늄 처리 시설이 이번 비핵화 카드의 전부라면 비핵화의 범위는 기대보다는 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포함된다면 한결 넓어집니다. 그리고 비건 특별대표가 말한 영변 그 이상,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의 핵시설 또는 다른 대량 살상 무기 아니면 미사일 프로그램, 이 가운데 일부가 언급된다면 상당히 넓은 비핵화 카드가 나오는 겁니다. 비핵화의 깊이도 중요합니다. 동결에 그칠지 더 나아가서 불능화, 마지막 단계인 폐기 후 검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핵담판의 성패는 이렇게 비핵화의 넓이와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김혁철 비건, 또 김영철 폼페이오 라인이 그 얼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바로 이 두 정상이 내리게 됩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하노이 합의문, 하노이 선언문의 내용을 추정해보는 유선희 기자 리포트를 잠깐 보셨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리포트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어제 오전에 공개된 북한의 사진 한 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모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는 그 사진 중에서 눈에 띄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 얼마 전에 스톡홀름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 만나서 회의를 한 이후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실무 협상에 참여를 했을까요? 실무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실무적 협상은 아마 김혁철이 주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빠진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어떤 협상 라인들이 좀 재편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물론 이쪽에 비건으로
성큼에서 비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꿨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협상 라인을 좀 공고히 하고 다변화시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이 협상을 하면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하게 되면 다른 쪽에 어떤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보시면 북한이 김영철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사실 어떤 김영철 통전 라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 라인과 북미 라인을 같이 가는 통전 라인이 중심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라인들은 거의 외교 라인들이죠, 사실은요. 근데 업무가 사실 북미가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가 필요하고요. 또 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평화 체제를 위한 평화 협정이 필요하다면 이건 다자 간의 어떤 남북 미중의 협력체가 또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가 가고 하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체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핵화 채널과 북미 정상회담의 북미 관계 채널과 그다음에 다자 간의 어떤 평화 체제가 같이 간다면 이 각계가 맡아진 임무 분담이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전체적인 이 북미 정상회담의 하노이의 준비는 김혁철이 했지만 이제 그 포스트 하노이 이후에 이 업무를 나눈다면 트랙의 업무를 나눈다면 비핵화 라인은 김혁철이 가고 또 북미 관계 같은 경우는 박철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이 가고 네. 또 다자간 안보 같은 어떤 남북미 중에 어떤 것은 최선희가 가는 어떤 이런 임무 분담의 것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어제 밤에 있었던 만찬에도 보면 네. 김여정이 아니라 실제 리용호 외무상이 참가해서 네. 이런 것들을 관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김영철과 외무상 이 두 가지 라인이 이 밑에 라인을 갖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그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번 싱가포르 때는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있었고 이번에 이제 2명만 참석하는 단초란 자리였고 이 배석자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어제는 이제 김혁철 이용호만 함께 했고요. 김영철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었고요. 네, 이용호만 함께 네. 했고 오늘 그 확대 정상회담에 함께하는 사람들 이것도 또 관심을 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북한에서는 어제 저녁에 참석했던 김영철 부위원장, 리용호 외상, 그다음에 이제 리수용 당 부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장관, 그다음에 존 볼튼 보좌관, 그리고 당시 켈리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과 같은 규모의 확대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아마 북한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어제 저녁 때처럼 이제 멀베인이 비서실장 대행이 켈리 비서실장 자리를 대신해서 참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확대 정상회담은 이제 성김 대사라든지 네.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같은 실무 협상을 했던 사람들은 참석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확대 정상회담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이어지는 업무 오찬에는 이제 참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말이죠. 오늘 확대 회담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단독 회담 이후에 북한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이용호 외무상 그리고 이수용 부위원장, 노동당 부위원장 3명이 참석을 하고요. 미국 쪽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어제와 마찬가지로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그리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참석을 한다고 해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강경파로 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사실 실무 협상에서는 뭐 앞자리에 나서지 않은 인물인데 오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확대 회담에 참석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존 볼턴 보좌관이 이제 뭐 의제 설정 같은데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대통령과 매일 독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아마 대통령의 이런 의사결정 방향을 어떻게 좀 조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확대 정상회담은 어떤 새로운 것을 결정한다기보다는 대통령이 대통령이 단독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한 상황에 대한 점검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그가 강경파라는 것이 회담 전체의 내용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은 전 낮아 보입니다. 네,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시군요. 네. 이정 기자, 이런 역사적인 회담이 있으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때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같이 서명하고 이런 장면도 많이 기억이 나지만 나중에 이제 기억을 해보면은 산책을 같이 한다던가 보다 좀 가벼운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두 정상이 얘기하는 그 장면이 또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그런 게 지난 1차 싱가포르 회담처럼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게 된다면은 언제쯤이 될까요? 오찬 끝나고가 될까요? 그 전이 될까요? 그 오찬 그러니까 서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서명 전에 아마 이제 그 잠깐의 그 서명 합의문을 쓰는 그 최종적으로 하는 그 전에 아마 잠깐의 이런 시간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특히 이번에 이제 회담이 열리는 저 메트로폴 호텔 같은 경우에 가운데 그 정원이랑 산책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이번에 물론 이제 경호 부분도 많이 고려가 됐겠지만 이런 동선을 짜기에 좀 편리한 호텔로서도 좀 저 호텔이 정상회담 장소로 채택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배경도 좀 있다고 현지에서는 네.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어제 러시아 스캔들 네네. 또 터지면서 자신의 아주 측근이었던 사람이 의회에서 여러 가지 폭로들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베트남에 온 이후에 트윗을 이제 7개를 썼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4개가 사실 이번 하노이 회담과는 관계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마이클 코원 변호사를 비난하는 내용, 그다음에 이제 미시간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본인을 비난하는 상원의원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그 상원의원이 사실 본인이 월남전 참전 용사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람이 베트남에서 보낸 시간보다 자신이 보낸 시간이 지금 훨씬 많다 이렇게 하면서 좀 놀리는 트윗을 날린 건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회담에 온전히 몰두하기는 힘든 국내 정치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마이클 코원 변호사가 어제 상원 청문회에 나섰는데 거의 사실 오늘도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녁 식사를 마친 이후에도 사실 편하게 쉬었다기보다는 아마 미국에서 코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네. 큰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오늘 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아마 그 부분을 신경 쓰지는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미국의 국내 지금 정치 상황이요. 오늘 정상회담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든 지금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노이를 걱정하지 않고 하노이 이후를 걱정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 하노이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보면 작년 12월부터 1월 달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지난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에도 나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노이는 성공을 넘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저희들이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인데 또 우리가 통상 딜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약속이 어느 한쪽만 지키고 지키지 않는다면 약속은 깨지는 거거든요. 뭐 북한이 약속을 잘 지키고 뭐 미국은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구조적으로 놓고 보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오히려 또 김정은 위원장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성과를 가지고 돌아가더라도 향후의 문제는 작년에 이미 한번 우리가 경험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종전선언과 신고라는 프레임이, 그러니까 허들이 장애물이 생겨버린 거거든요. 네. 이것은 없어도 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내부에서 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반트럼프 진영이나 반협상파들이 만들어진 허들을 높아져 버린 그런 차원, 그것 때문에 지금 8개월이라는 시간이 이제 흘러가 버렸는데 이런 어떤 하노이 결과물이 돌아가서 또 이런 어떤 사건들, 국내 정치적 사건들 때문에 또 다른 허들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장애물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노이와 합의 사항도 중요하지만 이 하노이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과연 장애물들이 뭔가, 특히 그 장애물 중에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던 미국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생기는 장애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북한도 주목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아마 좀 더 접근하기 편할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접근을 해서 그러한 어떤 장애물들을 좀 생기지 않고 또 제거해 줄 수 있는 노력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뿐만이 아니고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오늘 두 번째 핵談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미국의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현안, 문제들이 오늘談판에 영향을 부디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자, 오늘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 결과를 또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미국과 우리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결과를 공유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남북 간의 공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뭐 미국의 여러 가지 현안을 처리하는 동안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또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발표에서 다 나오지 않는 뭐 뒷이야기들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 차원의 공유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혹시 계획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정 기자. 네, 일단 오늘 또 이제 그 회담 이후에 또 주목되는 일정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전화 통화인데요. 그 실제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 일정이 다
일단은 비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오늘 이 회담에 정말 모든 그 집중을 하겠다라는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종료가 되면 이제 베트남 현지로부터 이제 좀 보고를 받고 이후에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이후에 좀 어떤 도움이 될지 또 이 부분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이랑도 또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그 이후 어떤 프로세스를 거칠지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오늘 나올 이 합의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하는 건 뭘까요? 아무래도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제 남북 관계에 이것이 어떤 영향, 특히 내심 속으로 가지고 계신 이제 남북 전화로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남북 경협뿐만 아니라 이런 짐을 져줄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정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결단을 하고 저는 던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쉽게 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결과가 남북 관계, 특히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앞서 이제 제재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뭐 합의문이라든가 또 공식적인 의제라든가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북한이 비핵화를 이렇게 하면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문제를 공식적으로 드러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되면 만약 그렇게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그런 것이 담기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남쪽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배제되고 기분이 나쁠 수가 있고요. 그 이상이죠. 사실은 이건 외교적 결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이 어떤 개성공단이나 특히 금강산 문제 같은 경우가 결부돼서 갈 수밖에 없지만 이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이번 하노이 선언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자연스럽게 나오고 가장 좋은 모습은 저는 이번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통해서 금강산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서로 윈윈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하부 체제라든가 이 따라가는 결과물로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관계가 저는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현실적으로 그게 좀 뭐 당연한 거라고 본다면 그런 차원에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선순환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서울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양쪽 다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께서는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로서는 남북 간의 경제 협력 그리고 이제 북한의 경제 수준의 향상이 비핵화를 促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내용에 전화를 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이 과연 북미 간에 합의가 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과연 다른 부분보다도 그러한 경제 제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가 나오느냐에 큰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희정 기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오늘 진행이 될 2차 핵 담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서울 답방 시기와 관련해서 지금 계획이 되고 있거나 준비되고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동안 3월이나 4월쯤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올 수 있다. 이런 그 전망들도 나왔었는데 이건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사실 회담에 올 때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동선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계속 예측을 빗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역시 이 방남을 하는 것도 사실 정말 그 이후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시기를 이렇게 딱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연내 답방에 너무 저희가 얽매이다 보니까 그때 연내 답방이 안 되면서 이게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좀 가라앉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3월이다 4월이다 이렇게 속단하지는 않고 정말 시기가 무르익으면 그때 이제 공개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하노이 현지의 이 시각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베트남 현지 시간 오전 9시에 단독 회담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1시니까요. 1시간 한 15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서울 답방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중국과 일본 또 주변국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도 우정엽 센터장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회담을 마치고 3월 2일쯤 평양으로 돌아갈 때
중국을 거쳐서 갈 가능성도 있고 그러는데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냐 아니면 만나지 않고 일단 평양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게 중요할까요? 일단은 북한이 이번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로 베트남에 오는 과정에서 중국이 사실 상당히 많은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비행기를 제공했지만 올해는 이제 철도를 이용하게 되면서 사실 중국 국민들에게 사실 많은 불편을 끼친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그러한 것을 감수하고 이제 편의를 제공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또 열차를 타고 이제 평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일정은 3월 2일을 마치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기간이 이제 중국으로서는 양회를 준비하는 기간이고 양회가 곧 시작되기 때문에 3월 3일에 시작되는 거죠? 네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일정을 빼기가 사실 매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공식적인 이런 만남이 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중국이 베풀어준 이런 편의에 대한 감사는 분명히 표시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장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그 결과를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공유하는 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이미 방문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방문 자체가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을 완전히 잘 모르는 상태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방문했다면 저는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그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결과물을 상당히 예측한 상태에서 저는 방문을 했고 그 결과물에 그러니까 이미 미국과 상당히 어떤 교감이 있는 이 접점이 이루어진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에 가는 문제는 분명히 설명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이 답방 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게 얽히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6월달에 G20이라는 게 오사카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전에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일본을 방문하게 되고요. 네. 또 북한의 지금 시진핑의 방문이라든가 또 푸틴의 그 러시아, 그러니까 북일 관계, 거기에서 북일 관계까지 엄청나게 복잡한 어떤 뭐 양자 정상회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4, 5, 6월달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묻혀서 우리가 가느냐, 그것에 선도해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 소위 답방을 이루어내느냐의 문제도 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복잡하게 앞으로 이루어질 북중 간에, 북러 간에, 북일 간에,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미일 간에 이런 이 양자 회담 속에서 우리 남북이 어떤 주도권을 갖고 남북 관계가 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서울 답방이 상당 부분 이 하노이 선언의 뭐랄까 성과 무관하게 어쩌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부분을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바로 안 가잖아요, 평양으로. 더 이틀 더 베트남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수행합니다. 어디 갈지도 계속 관심을 받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또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나요? 그 당초에 그 회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길에 뭐 삼성전자 공장을 들릴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 회담이 잘 되면 이후에 남은 이틀 동안은 이제 베트남 양자 회담을 포함해서 뭐 그 이후에 경제 시차를 직접 둘러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나머지 수행단들은 각자 이제 흩어져서 경제 시찰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김창선 부장이 다녔던 동선을 고려한다면 그 김창선 부장이 방문했던 지역 위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좀 시찰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또 질문이 한 가지 생각났는데 어쨌든 이런 베트남의 곳곳들을 돌아보는 일정을 김정은 위원장이 뭐 그 전에 할 것이다, 오는 길에 할 것이다, 뭐 중간에 나갈 수도 있다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절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만큼 일단 중요한 건 이번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의 결과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에 와서 베트남에 와서 그런 어떤 중요한 일정을 마무리 짓고 또 어떻게 보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이 2명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주석이라든가 총리를 만난 것도 어떻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만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배려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북한과 베트남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가는 지역은 보면 저는 지난 싱가포르의 해답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싱가포르에도 보면 하루 전날 약 2시간에 가까이 싱가포르의 그 야경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중요한 것은 자기가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돌아가서 약 40분의 동영상으로 인민들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한테.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보면 오늘 아침에 이미 어제 있었던 그 만찬을 북한이 벌써 보도를 했어요. 예, 노동신문까지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조중통에 벌써 한 것은 정말 이례적입니다. 북한이 이런 것이 있으면 다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출발할 때도 이야기하고 이 중간중간 보도로 나가는 것은 참 이례적인. 바로 다음 날 바로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건 참 이례적인데 돌아가면 분명히 지금 있었던 하노이에서의 것을 동영상을 만들어서 아마 TV로 방영을 할 겁니다. 네, 지금 노동신문 나간 그 보도 내용도 나가고 그래서 있습니다. 오늘 네. 아침자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참 이례적인데, 근데 그때 이 보여주는 장면들이 과연 그 북한 주민들이 보고 뭘 느끼겠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핵을 내려놓든 안 내렸든 간에 이걸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발전된 모습의 싱가포르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 베트남도 베트남을 통해서 베트남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방문한 핵심 중에 하나가 김일성 주석의 추억 찾기. 그러니까 58년, 64년에 했던 곳을 방문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곳이 어떻게 지금 바뀌었느냐를 비교하면서 이 베트남의 모습들을 김정은 추억 찾기와 베트남의 이 발전된 모습을 이 오버래핑하면서 북한이 나가야 될 이 김정은 위원장의 시대에 나가야 될 변화의 모습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협상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과연 핵談판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핵談판의 성공 여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냐. 이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비핵화의 구체적인 북한의 조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서도 역시 플러스 알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 로드맵이라는 거죠. 일정표, 시간표, 협상을 위한 로드맵이기도 하고요. 또 핵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의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정엽 센터장님, 플러스 알파는 무엇이고 로드맵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스티븐 비건 대표가 말한 플러스 알파는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는 것이 겉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공개하고 검증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번 회담에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최종적인 비핵화 과정의 로드맵을 만들 수 있을지는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회담을 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들이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것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합의가 추후에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을 보다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으로서도 이번 회담은 적어도 실패는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해줄 수 있는 상응 조치와 관련된 플러스 알파는 없을까요? 지금까지 거론된 것들 말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확실히 한 입장은 이제 경제 제재는 좀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관계 개선에 관한 것들, 예를 들어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 그러한 정치 외교적인 조치를 받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변이나 영변 이외의 시설까지 폐쇄 아니면은 중단할 용의는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제재 해제, 제재 완화에 대한 부분을 제공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관심은 갑니다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이번 회담이 꼭 실패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플러스 알파 부분이 이제 비건이 이야기한 그 비욘드 영변을 넘어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라늄 농축 시설이 영변 밖에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변 밖에 있는 정말 미국이 원하는 플러스 알파는 영변 밖에 있는 어떤 핵시설이라기보다는 영변 밖에 있는 ICBM 시설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한테 플루토늄, 우라늄을 뭐 생산을 중단했다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미국 국민들한테 정치적으로 성과를 이야기하려면 ICBM에 대한 성과를 얻어내야 되는데요. ICBM을 만들어 놓은 걸 폐기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결이라는 것은 핵물질의 동결뿐만 아니라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더 이상 숫자를 늘리지 않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생산을 중단한다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공장 생산 시설의 동결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냐면 영변이 아니라 산운동이라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폐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게 거기는 ICBM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또 미사일까지 만들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ICBM에 관련된 동결을 끄집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만약에 해준다면 제주도 이야기하셨지만 뭐 미국 미래 방북을 좀 확대한다, 승인한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했던 테러 지원국 해제를 또 다시 해제해 준다든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전략자산 배치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정 기자,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플러스 알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짧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이 영변 플러스 알파라는 그 의제가 계속 이제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여러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방금 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금 미국이 영변 외에 다른 어떤 추가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시설로 만약에 본다면 뭐 강선에 있는 우라늄 그런 시설이라든지 뭐 정말 디테일한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지금 일단 북한이 카드를 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합의가 된다면 좀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비핵화 관련 북미 정상의 핵 담판 이제 1시간이 남았습니다. 미리 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짚어봤습니다.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틀째 날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의 비핵화 관련 회담과 합의문 서명식 오늘 예정이 돼 있고요. 일정 하나하나에 전 세계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네, 특집 아침에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오늘 이번 회담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뉴스 특보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